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막무가내로 굴던 시모와 절연을 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무엇보다 가족을 중시했던 제가 절연까지 하게 된 사연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오랜 연애를 바랐던 건 아니었지만 양쪽 다 형편이 녹록지 않았던 터라 미루다 보니 늦어진 결혼이었죠. 하지만 늦어진 보람도 없이 결혼식을 올리던 당시에도 저흰 여전히 힘들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 2년가량 시댁에 지내며 돈을 더 모아 분가를 하기로 했었던 거였어요. 그 당시 시부께서 돌아가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시모 역시 저희의 합가를 환영하시는 분위기였고, 그렇게 나름 괜찮은 분위기에서 시작된 시댁살이었어요. 그래서 안심이라는 걸 했던 제 탓이었을까요? TV에서나 보던 시집살이가 예고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자녀 계획은 일단 뒤로 미뤄뒀던 터라 저는 보다 편한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적금, 생활비, 용돈, 그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일정 금액을 친정엄마에게 주고 있었는데 그걸 우연히 시모가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시모의 핀잔과 막말이 시작되었어요. 너 정말 네 친정에 돈 주고 있니? 아, 네.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너랑 네 남편이 하는 말 우연히 들었다. 너는 시집도 온 애가 왜 친정에 돈을 주는 거야? 아, 그게 엄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조금씩 보태드리기로 했어요. 당시 친정엄마는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다니고 계시긴 했지만 이렇다 할 병명도 없었고 그렇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 상태였죠. 상황이 그러하자 엄마는 일도 할 수 없었고 언니와 제가 조금씩 보태 생활비를 마련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건 남편과 합의된 상황으로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 남편이 흔쾌히 허락한 일이었죠. 뭐야?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내 집에서 편하게 사는 그런 주제에 네가 왜 너한테 도움 하나 안 주는 친정에다 돈을 가져다 주니? 난 절대로 그 꼴은 못 보니 앞으론 친정으로 한 푼도 새나가는 일 없도록 해라. 알겠니?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을 돕는 건 제가 번 돈으로 그것도 형편껏 능력껏 돕고 있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제가 친정을 돕는다고 해서 시모에게 주는 생활비를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과 저 정확히 반반씩 모아 시모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뻔히 아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억지에 가깝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죠. 생각 같아선 그런 억지가 어디 있냐고 따지고 싶기도 했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도와주기도 했고 어찌되었든 형편이 되지 않아 시댁에 얹혀 사는 건 맞으니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는 날이 되었고 전 다른 날처럼 방에서 봉투에 돈 봉투를 챙겨 친정으로 가려고 나서려던 때였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시모가 제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좀 비켜주세요. 너 지금 어디 가니? 네 친정에 돈 주러 가는 거 아니니? 내가 지금 비켜주면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네 친정에다 고스란히 갖다 바칠 거 아니냐? 나는 절대 못 비켜줘.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 돈 그이가 번 돈이 아니라 제가 일해서 번 제 돈이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생활비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랑 용돈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그 돈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잘만 받아 쓰시면서 왜 저희 엄마한테 주는 돈은 안 된다고 하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하여튼 난 더는 아까운 내 아들 돈 낭비하는 꼴은 못 봐. 시모는 제 말을 아예 듣고 있지 않았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한다 싶더니 제 가방마저 뺏어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가방을 되찾으려 문을 열어보았지만 이미 문은 잠겨 있었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려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제 가방 빨리 돌려주세요. 이 문 좀 열라고요.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이런 행동을 하니 한데 쥐업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근처에 잠시 볼일을 보러 간다던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은 생각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와 주었어요. 저에게 대충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나 있었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열쇠를 찾아와 시모 방문을 열어버렸죠.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얼른 이 사람 가방 돌려주세요. 얼른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여자가 친정에 돈 갖다 바치기 시작하면 집안 망하는 건 순식간이야. 네가 알긴 알아?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내세우며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시모의 모습에 더 큰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어요. 말은 똑바로 하세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저를 위한 일이에요? 이건 그 누구도 위한 일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용돈 받으시잖아요. 그것도 저하고 이 사람한테 다 받고 계시면서 왜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그렇게 반대를 하세요? 아니, 반대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 이 사람 돈이에요. 저도 간섭 안 하는 이 사람이 고생해서 번 이 사람 돈이라고요.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에 돈이나 갖다 바치는 꼴을 내가 그냥 보고만 있으라니 말이니? 어머니도 용돈 받으시잖아요. 어머니도 저한테나 이 사람한테나 용돈 받고 계시면서 왜 장모님 드리는 용돈은 한사코 반대하시냐고요. 다 됐고 어머니가 이렇게 싫다고 하시니 처가해 주던 용돈 이제 드리지 않을게요. 대신 어머니께 드리던 용돈도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 사람도 저도 더는 어머니께 생활비 빼곤 일체 돈 드리는 일 없을 거라고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그건 또 싫은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지, 친정 부모님 용돈 드리는 일이 이렇게나 난리를 부릴 일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시모에게서 뺏은 가방을 건네주더니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어? 아니야. 당신은 괜찮아? 난 괜찮아. 얼른 가봐. 장모님 기다리시겠다.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시간 보내다 와. 여긴 걱정하지 말고. 남편은 이렇게 저의 등을 떠밀어 주었고 전 그 덕분에 그 난리통에서 벗어나 매달 그러했듯이 엄마와 시간을 보내다 용돈을 드리고 올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모는 우물쭈물하며 잘 다녀왔냐고 하더라고요. 차마 미안했다고 말할 수 없어 저러나 보다 했던 전 시모의 인사를 받아주었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날 저는 어김없이 회사에 출근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회사 앞인데 잠시만 볼 수 있겠냐고요. 불안했어요. 회사 앞으로 찾아온 적은 없었던 엄마인데 약속도 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온 건 좋은 일은 분명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만나게 된 엄마의 표정은 좋지 않더군요.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이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회사 앞까지 다 오고. 그게 이거 다시 받으렴. 그리고 앞으로 엄마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동안 고마웠어. 엄마가 망설이며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제가 어제 드렸던 돈 봉투였어요. 그 순간 시모의 얼굴이 제 뇌리에 스치더군요. 혹시 우리 어머님 엄마한테 연락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아니야. 사돈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하니? 그냥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시집도 갔는데 계속 친정 돕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엄마는 한사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닌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더군요. 도대체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전화까지 해서 엄마가 저런 표정을 짓게 만드는 것인지, 도대체 얼마나 심한 말로 난리를 부렸으면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와 저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인지요.
엄마, 일단 이건 받아. 아니야, 정말 괜찮아. 엄마 돈 있어. 그렇게 봉투가 오가기를 여러 차례 전 그 봉투를 엄마의 가방에 넣어주곤 회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던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로 엄마가 찾아왔었어. 장모님이?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어제 드린 용돈 봉투 가지고 왔더라. 이젠 용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어?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내 생각에 어머님이 엄마한테 연락한 것 같아. 일 방해된다고 회사에 찾아오기는커녕 일하는 시간엔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야. 그런 엄마가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돈 봉투를 주고 갔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밖에 없어. 아, 진짜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 어제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아, 진짜. 일단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잠자코 있어봐. 그나저나 당신 많이 속상했겠다. 장모님도 그렇고. 당신이 장모님께 연락해서 잘 좀 풀어드려. 알겠지? 알겠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나 있었고 전 남편에게 맡겨보기로 했어요. 제가 나서 시모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보단 남편이 나서는 편이 여러모로 나을 테니까요.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서 있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고 저를 발견한 시모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기 시작했어요. 내 인연, 네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내 아들하고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한 게야. 어디서 요망한 것이 못된 것만 배워서 나하고 내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게 해. 이 나쁜 년, 따끔한 맛을 봐야 앞으로 그 입을 함부로 안 놀리지.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며 제 머리를 사정없이 흔드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별이 다 보이더라고요. 무슨 힘이 그렇게나 센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갑작스런 상황에 크게 당황한 남편이 안간 힘을 쓰며 시모를 제지해준 덕분에 저는 가까스로 시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죠. 시모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씩씩거리며 끊임없이 저에게 욕설을 내뱉고 있었고 그런 시모의 양쪽 어깨를 붙잡은 남편이 다시 한번 정확히 시모에게 일러주더라고요. 어머니,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닌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그 못된 심보 때문이라고요. 어떻게 장모님께 전화까지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장모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앞으론 저 사람이 번 돈으로 뭘 하든 왈가왈부하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저 사람이 번 돈에 간섭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장모님께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대신해서 사과도 다 했으니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장모님께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뒤늦게 안 사실인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전화를 끊은 후 엄마에게 전화를 해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엄마도 마음이 많이 풀리고 안심도 되셨다고 하시고요. 하여튼 남편의 단호한 말에 시모는 남편에게 뭐라고 할 순 없었는지 저를 노려보며 갖은 욕설을 뱉어냈고 그런 시모에게 남편은 마지막 경고를 날려주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욕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께 그런 심한 욕을 들어야 해요? 어머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랑 이 사람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일 다신 없도록 해주세요. 저의 손을 맞잡은 남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언행만큼은 단호했고 단호한 남편은 저를 그대로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치고 난 후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물론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트집과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가 피곤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참을만 했어요. 적어도 돈 때문에 시비를 걸어오는 일이 없으니 살만하다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주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와 받았더니 병원이라고 하며
환자분이 쓰러지셨다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 가보니 다행스럽게 엄마는 괜찮더라고요. 저희의 우려와는 달리 엄마는 빈혈로 쓰러지신 것이었고 한동안 약만 드시면 괜찮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엄마를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시모는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어떻게 됐냐고 물어오더군요. 시모의 물음에 제가 괜찮다고 말하려는 찰나 성질 급한 시모의 입에서 정말 경악스러운 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아우 답답해. 그래서 언제 죽는다고 하더니 얼마나 남았대?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군요. 멀쩡히 살아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언제 죽느냐니, 얼마나 남았냐뇨. 시모의 미친 소리에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저희 엄마가 왜 죽어요? 저희 엄마 안 죽어요. 사돈 죽는 병 걸린 거 아니니? 왜?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했었잖니?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계속 좋지 않다고 그랬었잖니? 어머님, 멀쩡한 사람한테 죽는 병이라뇨.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야말로 노발대발하며 팔짝팔짝 뛰었고 남편은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화조차 내지 못하고 멍하게 있더라고요. 아니면 됐지. 뭐 그렇게 화를 낸다니? 애 떨어질 뻔했다 얘. 그 순간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얼굴 보고 살다간 화병으로 제 명예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전 짐을 싸려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문고리를 잡는 그 순간 제 뒤통수로 더욱 경악스러운 말들이 날아와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엄마 보험은 드셨니? 혹시 없으면 내가 소개 좀 해줄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니?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지 않겠어? 보험, 좋죠. 좋다고요. 미리 준비하면 좋고 들어놓으면 만약에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걸 왜 시모가 하필 이런 타이밍에 걱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시꺼먼 머릿속이 훤히 보여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시모를 향해 다시 한번 꽥 소리를 질러버렸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남편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희 사정도 그렇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해서 웬만하면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희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뭐? 분가를 하겠단 말이야? 아니 아들,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나 큰 잘못이니? 네가 날 버리고 이 집을 나간다고 할 만큼? 시모는 도리어 저희가 이상하다는 듯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그런 시모의 말을 듣던 남편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대꾸도 하지 않고 간단한 짐을 챙겨 저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댁을 나오게 된 저희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그 이후 시모에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전 모든 연락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제가 모든 연락을 무시해버리자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부모 자식 간 영 끊게 해놓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러 왔다. 그래, 좋으냐? 중간에서 이간질해서 내 아들만 데리고 쏙 나가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냐? 이런 나쁜 것 같으니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아들을 뺏어가? 시모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저에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 만든 나쁜 년이라는 낙인이라도 찍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시모의 계획대로 저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시모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보고 있더군요. 어머님, 오죽했으면 아범이 집을 나가자고 했겠어요. 어머님이 제가 친정에 드리는 용돈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다 걸고 넘어지셨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멀쩡히 잘 살아 계시는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요? 언제 죽냐고요?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냐고요? 진짜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히는데 보험은 드러났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거야. 평소에도 워낙 아픈 사람이었는데 병원에서 급히 연락까지 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내 말이 틀렸어? 보험이라도 드러나야 혹시나 진짜 죽을 병이라도 걸리면 병원비라도 할 거 아니야. 생명보험까지 들면 저 세상 가면서 딸한테 크게 도움도 되고 얼마나 좋아? 내가 나 좋다고 그랬는 줄 아니?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산 사람한테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저희를 위한 건가요? 저희는요, 그런 돈 따위 바란 적도 없다고요. 그래, 그럼 그렇다고 치고 난 그저 정말 사돈 건강 상태가 궁금했을 뿐이고 또 상황이 그러니 보험은 드셨는지 궁금해서 물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그게 내 아들이 내 연락도 받지 않을 만큼 큰 잘못이냐 이 말이다. 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몰랐고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댔어요. 그런 시모의 고함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동정심은커녕 저마다 수군대며 시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바빴죠. 그때서야 무언가 잘못됐음을 인지한 시모는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꽁지 빠져라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시모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다시 한번 집사람 회사 찾아가서 그런 짓 하시는 날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찾아뵙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하나 있는 아들하고 영 끊고 싶지 않으시다면 두 번 다신 집사람 괴롭히지 말란 말이에요. 남편의 말에 고함을 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남편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론 시모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흰 부지런히 살았고 친정살이를 한 지 1년이 되던 해에 작지만 저희만의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는 진심으로 저희의 앞날을 빌어주셨고 저흰 새로운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엔 좀 더 심각한 표정이었고 넋이 조금 나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 그게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몸이 좀 안 좋다네. 당신도 알지? 어머니 당뇨 있는 거. 당뇨 합병증이 왔나 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이제야 좀 살만한데 합병증이라뇨. 시모는 평소에도 탄수화물과 믹스커피를 좋아했는데 두 가지를 입에 달고 살면서 관리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니 당연한 수순으로 합병증이 와버린 거였어요. 두 가지의 합병증이 온 상태였는데 손끝, 발끝이 화끈거리고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경병증과 신기능 장애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당신 걱정이 많겠네. 합병증, 그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같이 살았으면 한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혼자서는 관리가 힘든가 봐.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당연히 그건 곤란하다고 했지. 난 두 번 다신 어머니가 당신 괴롭히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더는 실망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남편은 꽤 단호했지만 그래도 내심 마음에 걸리는 듯 보이더군요. 저 역시도 그렇게나 미운 시모가 걱정이 됐는데 하나뿐인 자식인 남편은 오죽하겠나 싶어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여보, 나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랑 다시 같이 사는 거 정말 싫어. 그런데 당신이 원한다고 하면 기꺼이 당신 뜻에 따를 거야. 난 어머님이 싫은 거보다 당신이 후회하면서 사는 게 더 싫으니까. 남편은 고민해보겠다고 했고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합가를 하는 대신 시댁에 자주 들리는 듯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어머님 찾아뵙고 있지? 아무래도 합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머니 상태도 볼 겸 자주 들리고 있어. 그러면 나도 같이 갈까? 가서 반찬도 좀 해드리고 청소도 좀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마음은 고맙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담당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렇게 심한 단계가 아니라서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가서 기분 상하는 일은 만들지 말자. 알겠지? 알겠어. 대신 내 도움 필요하면 꼭 말해줘. 그렇게 전 남편의 말대로 한 발 뒤로 물러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무관심한 저의 태도가 시모의 마음에 들리 없었고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긴 했지만 몸도 좋지 않은데 계속 무시하려니 신경도 쓰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도 되어 전화라도 받는 날엔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넌 어떻게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연락 한 통이 없니? 죄송해요, 어머님. 아범이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넌 내 아들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어쩌면 그렇게 융통성이라는 게 없니? 이럴 땐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해도 너 알아서 전화도 하고 찾아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이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너 이딴 식으로 행동하다가 천벌받아. 알고는 있니?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네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내 말만 심하다 싶니? 내가 주변에 다 물어봐도 너같이 독한 며느리는 없더라. 어디 시어머니가 아픈데 연락 한 통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니 내 입에서 천벌받는다는 말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어머님이 이러니까 제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찾아뵙지도 않는 거예요. 뭐야? 어머님이 말끝마다 연연거리니까 제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거라고요. 어머님 같으면 욕먹을 게 뻔한데 만나고 싶겠어요? 오늘도 보세요. 섭섭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은 아니죠. 내가 욕이 하고 싶어서 하니? 네가 이따위로 하니까 욕이 나오는 거 아니니? 제가 처음부터 이랬나요? 다 어머님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난 정말 궁금해서 물었을 뿐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어? 어머님, 같은 말 계속하는 것도 싫고요. 이제 저 어머님 연락 절대 받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시고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 역시 어머님께 연락한다거나 찾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연락을 하지 마? 네가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이 건방진년이 오냐오냐 해줬더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너 진짜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가만두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앞으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럼 끊을게요. 시모의 막대먹은 언행은 결국 제 입에서 다신 연락하지 말란 말까지 나오게 했고 저는 제가 뱉은 대로 그 뒤론 시모의 연락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뒤론 시모에게 전화는 물론이고 문자까지 오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대단하단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시모는 문자는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욕짓거리를 하기 위해 문자 쓰는 법까지 배웠으니 말이에요. 이 사실들을 남편에게 알릴까 고민도 했지만 그 당시 남편은 시모와 회사 일로 정신이 없던 상태라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저 무시로 일관하며 그 상황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삿날이 다가왔고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다른 제사도 아닌 시부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전 아무래도 음식을 차리지 못할 시모를 대신해 제사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남편의 손에 들려보냈고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시댁으로 혼자 가게 되었죠. 그렇게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는지 시모에게서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로 인해 제가 참 어리석고도 허튼 짓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가 다른 날도 아닌 오늘 같은 날에도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딴 행동을 하는 게야? 사돈도 아니? 네가 이따위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어머니랑 부딪혀봤자 좋을 거 없어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더라고요. 저에게 모진 말들을 서슴없이 뱉어내는 시모와 그런 시모를 말리는 남편.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앞으로 어머님 보지 않고 살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안 왔다 이거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변명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어머님 집엔 발길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셔서 이런 날 이런 상황까지 만드세요? 저를 탓하지 말고 어머님이 이때껏 저한테 한 행동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시모는 남편의 말도 제 말도 듣지 않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말에도 제가 한 말에도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본인의 말만 쏟아내고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너는 진짜 벌 받을 거다. 암 그렇고 말고. 어떻게 며느리가 하나뿐인 시아비 제사에 안 올 수가 있니? 이딴 음식이나 보내면 끝이야? 누가 이딴 음식 만들어 달라고 했냐? 네가 도대체 우리 집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길래 이딴 식으로 나오냔 말이야? 어머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머니 음식하기 힘들다고 오늘 내내 준비한 거라고요. 그걸 왜 쏟아버리세요? 시모의 고함과 함께 제가 보낸 음식들이 쏟기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이내 남편의 화내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겨버리더군요. 그렇게 끊겨버린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이런 취급과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할까?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로써 시모와 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라는 것이었죠. 저의 마지막 인내심과 마지막 대우는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이윽고 시댁으로 갔던 남편이 엉망이 되어버린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 저를 보며 울더군요. 왜 울어 여보? 아, 진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기껏 만들어준 음식인데 이렇게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 이깟 음식이 뭐라고 울어. 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미안해 정말. 나 때문에 그런 몹쓸 말까지 듣고. 내가 진짜 미안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당신 상처받은 만큼 내가 더 잘할게. 이러면서 우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괜찮다고 하며 남편을 안아주는 수밖에요.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고 시모 역시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달. 저는 안심하며 나름 평화로운 생활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저의 그 안일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대단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회사를 마치고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고 현관으로 다가가는데 그곳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시모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집 앞까지 찾아온 시모를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들이게 되었어요.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줄 알아? 몸도 성치 않은 내가 말이다. 저랑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오신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세요. 그런데 왜 제가 사과까지 해야 하나요? 이게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아닌데요.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아주 사람 질리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저 어머님이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할 말 있으시면 얼른 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제 말에 시모는 저를 쏘아보더니 가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각서다. 거기에 네 도장 좀 찍으렴. 저는 시모가 내민 각서를 살펴봤고 그 내용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신장 이식이라니 지금 저보고 신장 이식 각서에 도장을 찍으란 말인가요? 그래. 다 읽어봤으면 얼른 도장 찍으렴.
도장 찾기 힘들면 지장도 괜찮으니 편한 대로 해. 얼른 찍어. 나도 네 얼굴 계속 보고 있기 싫으니까. 시모가 내민 각서의 내용은 본인의 신장이 더 악화되면 제가 신장 이식을 해줘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 진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소리내 웃던 전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모에게 물었어요. 왜 제가 여기에 도장을 찍어야 해요?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이식이 필요하지 않겠니? 내 아들한텐 절대 못 받고 그럼 남은 사람이 넌데 시집 와서 한 거라곤 하나 없으니 이식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어? 아, 그러니까 때가 되면 잔말 말고 신장 이식이나 해내라. 이 뜻이네요? 그래, 다행스럽게 말귀는 잘 알아먹는구나. 제가 왜 당연히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들으세요. 어머님, 저는 절대로 이식 같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해드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이 각서 가지고 돌아가 주세요. 얼른 찍어.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각서에 네 지장이라도 찍고 갈 거니 그런 줄 알고 얼른 찍으란 말이야. 싫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소리를 확 질러버렸고 시모는 그런 저를 잠시 노려보는가 싶더니 이내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했다. 이렇게 말한 시모는 가방에서 인주를 꺼내더니 제 손을 잡고 강제로 도장을 찍으려고 안간 힘을 쓰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시모에게 빚진 빚쟁이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어머님, 이거 왜 이러세요? 이 손 놔주세요. 얼른 찍어라, 얼른. 네가 이렇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어머님이야말로 이 손 놔주세요. 저 역시 안간 힘을 쓰며 종이를 피했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와 모든 광경을 봐버렸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며 각서를 빼앗아 들었고 내용을 빠르게 읽어내려간 남편이 얼른 각서를 찢어버리더군요. 어머니, 정말 제정신이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딴 짓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들,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알다시피 언젠가는 이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엄마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각서라도 남겨두려고 한 거야. 아무리 시모가 좋게 설명하려고 한들 개소리는 개소리일 뿐 사람 말이 될 수 없었죠. 시모의 말에 화가 더욱 머리끝까지 차오른 남편은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하고 영 끊겠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마 연락해도 연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전화번호도 바꿔버릴 거니까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난리가 났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겨우겨우 참고 있던 남편의 화를 결국 터져버리게 한 건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아들, 그러지 말고 잘 좀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신장 이식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니? 어떤 부모가 자식 장기를 이식받고 싶겠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머니, 이 사람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는 이 사람을 이렇게나 하찮게 여기세요? 왜 이렇게 막대하시냐고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저 물건이 도장 찍으라고 해도 안 찍고 버티니까 하는 수 없이 그랬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각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냐고요? 그러면 내가 그 힘들다는 투석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도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고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는 일이잖아요. 왜 이 사람한테 이 난리냐고요? 저는 안 되고 이 사람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그런 파렴치한 생각을 버리시란 이 말이에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대꾸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다 이윽고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다 됐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다신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오늘부로 저는 어머니 아들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아들 없는 셈 치고 잘 사세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렇게 시모는 남편의 손에 끌려 쫓겨나게 되었고
장작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밖에서 울고 불고 행패를 부리다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늦은 밤 남편은 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진작 내가 이렇게 해야 했는데. 연을 끊는다고 결정 내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 아니야, 이해해. 지금이라도 그런 결정 내려줘서 난 고마워. 그런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걱정되지 않아? 걱정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어.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 결정,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난 지금 당신이 더 걱정이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저에게 시모를 대신해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해주는 남편을 보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은 정말로 시모와의 연을 끊어버렸어요.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리고 집도 이사해버렸죠. 하지만 정신도 못 차리고 집착도 강한 시모는 각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회사로 찾아왔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난동에 저는 결국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침 언니가 하는 가게 일을 배워 창업도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많이 아쉽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하여튼 일을 그만두게 된 저는 언니 가게에 일하며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 마음에는 걸리는 듯 했지만 나름 착실하게 생활하며 잘 지냈어요. 저흰 이렇게 잘 사는데 저희와 연이 모두 끊겨버린 시모는 잘 지내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들리는 소식엔 시모는 여전히 탄수화물을 과할 정도로 섭취하고 짜고 단 것을 즐기는 건 기본이고 커피 믹스도 하루에 2~3잔씩 먹어댔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결국 신장투석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요. 우리 회사 앞까지 찾아와 난리를 부릴 시간에 관리했더라면 투석까진 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가끔 만약을 생각해 보곤 해요. 아주 만약에 시모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잘 대해줬더라면 시모가 저에게 인간 대 인간, 여자 대 여자로 조금의 이해심을 베풀어줬더라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요. 이식은 뒷문제겠지만 적어도 이식 적합성 검사 정도는 기꺼이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런 생각을 더해봤자 시간 낭비이기에 더는 길게 하지 않긴 했지만요. 요즘 저흰 잘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 소중한 보물이 찾아온 지 5주째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지만 나 홀로 투석하며 힘겹게 지내고 있을 시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진 않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의 끝은 늘 같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말이에요. 임신 후 저희가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은 다름 아닌 이것인데요. 여보, 당신은 내 뱃속에 우리 아기가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딸, 무조건 딸. 그러다 아들이면 어쩌려고 그래. 아들이어도 괜찮겠지만 이왕이면 당신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왜 엄마 촉이라고 해야 하나? 난 아들 같아, 여보. 아, 정말? 뭐, 아들도 좋아.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무사히 태어나주면 고마울 것 같아. 당신은? 나도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는데 다만 고생시키지 말고 한 방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물론 건강하게 말이야. 나도. 아가야, 건강만 하려무나? 저렇게 말해놓고 아기 옷이나 용품은 죄다 분홍색으로 사오는 걸 보면 그래도 여전히 딸이 좋은 것 같네요. 어쨌든 출산까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무사히 건강히만 낳아줬으면 하는 것이 요즘 저희의 바람이랍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네요. 사연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와의 연을 끊은 사연을 보내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의 기준에선 이해가 되지 않고 몰상식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을 끊는다는 건 쉽게 뱉을 말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처음 남편이 연을 끊겠다고 말했을 땐 저 혼자 남몰래 고민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괜히 저로 인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시간 흐르고 쉼으로 인해 불행하고 불안정했던 삶이 점점 안정되고 행복해지니 그때 남편의 결정이 참 고맙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 남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전 남편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복수를 하고도 분이 덜 풀려 여기서 이 한 좀 풀어보고자 사연글을 작성하게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악연이란 언제나 인연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요. 처음에 남편과 만났을 때는 정말로 인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연애할 때는 다들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제일 좋은 신랑감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언제나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언제나 저와 함께할 것 같은 착각. 저도 그렇게 착각했었어요. 착하고 순수하며 제 마음을 잘 읽어주는 건 사실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섣부른 결혼을 선택한 제가 결국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애견 미용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귀엽고 깜찍하고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좋아했고 결국에는 그것이 제 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죠. 저희 친정이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게 보증금은 빌려줄 정도로 여유는 있으셨고 그렇게 미용을 배운 후부터는 제 가게를 꾸려나가며 일을 했어요. 남편은 당시에 나이가 든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의 미용을 제게 맡기면서 저와 손님 직원의 관계로 알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미용을 맡기던 남편이 예약 문자가 아닌 강아지의 죽음 소식을 알려온 날부터 저희는 더 이상 손님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서로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상당히 묘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뭔가 꺼림칙하고 서먹하고 거리감 있는 느낌. 아무리 봐도 화목한 집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사실 도리어 그 서먹함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서먹할 정도면 결혼 후에도 시댁과 딱히 가깝게 지내거나 엄청 신경 써야 할 정도는 아니겠지. 난 그 정도 선만 유지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 그때 했어요. 멍청하게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음에도 말이죠. 어쨌든 함께 인사를 갔는데도 부모님은 떨떠름한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는 시골에서 밭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진 거라고는 시골집 한 채뿐인 분들이셨어요. 밭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농사 짓고 있었고요. 정말 후다닥 인사만 하고 올라와야 했을 정도로 시부모님은 저희와 대화조차도 제대로 나누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결혼식이 끝나갈 때쯤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하는 1년 동안 남편이 외동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로 형님이 하나 있었더군요. 더 웃긴 건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결혼식에 온 남편 친척의 입으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아유, 결혼 결정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 집 둘째 아들은 야무지니까 괜찮을 거야. 사람만 보고 결혼하면 나쁘지도 않지. 덕담이라고 전해줬다고 하기엔 너무도 꺼림칙한 말에 제가 모르는 첫째 아들 이야기까지. 첫째 아들에게는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들리는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미 결혼식이 한창이었으니 자세히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시아주버님이든 누구든 어차피 시댁과 남편이 저렇게 소원한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 그런 아니란 생각만 했죠. 그런데 그 시숙은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였어요. 그것도 활용 불가능하고 처치곤란인 쓰레기. 나름대로 저에게는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가고 마지막으로 예식장 식대 계산하는 시간이 됐죠. 저는 부모님과 계산을 했는데 시댁에서 갑자기 부산스럽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돈 가방이 왜 없어져? 축의금 잘 챙긴 거 맞아? 사촌동생이 어깨에 꼭 메고 다녔는데 순식간에 열린 상태로 안에 내용물이 다 사라졌어요. CCTV 돌려보니까 형이... 아이고, 그것이 또 어디서 소식을 기어듣고 나왔구나. 그 역병 같은 놈이 또 나왔어. 이를 어쩌냐? 그 돈이 없으면 지금 당장은 식대 낼 돈도 없어. 남편과 시부의 대화에 저는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슬쩍 다가가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 자기야, 저기 미안한데 우리 식대 좀 대신 내줄 수 없을까? 아버지가 본가에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으신데 나중에 시댁 갔다 와서 돌려줄게.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다 가져간 것 같아. 미안하다며 이마를 연신 매만지던 남편의 모습에서 민망함과 곤란함이 묻어나왔기에 저는 일단 이 상황을 수습하기로 했어요. 게다가 시부가 식대를 돌려준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해 남은 축의금을 남편의 식대로 썼어요. 친정아버지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죠. 단순히 축의금의 절반을 당장 빌려줘서가 아니라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딸이 시집 가는데 벌써부터 사돈댁에서 잡음이 터져나오니 불안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식 끝나고 몇 시간의 여유를 두긴 했지만 당일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버지. 네. 뭐라고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요? 저는 순간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걸 느꼈어요. 짜증과 곤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전화를 끄는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댁에 도둑 들었대? 그게 아버지가 집에 모아두신 쌈짓돈을 다 털렸나 봐.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드려야 할 돈을 아무래도 좀 늦게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에 저도 많이 놀랐어요. 축의금을 도둑 맞은 것도 그렇고 본가까지 털린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죠. 혹시 그 당신 형이라는 사람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남편 폰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남편이 그 문자를 읽더니 완전 빡친 얼굴로 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이 던진 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남편이 보게 된 문자를 저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야, 축의금 쏠쏠하더라. 역시 돈 장사는 결혼식이 최고지. 앞으로 몇 번 더 해줬으면 좋겠네. 참, 그리고 아버지한테 돈 잘 쓰겠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발신인에는 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형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너무 놀라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다 가져간 거야? 이 형이라는 사람은 누군데? 설마 당신 진짜 형인 건 아니지? 진짜 형이야.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 결혼식에서 이런 짓 해도 돼? 너무하잖아. 집안에 돈이란 돈은 다 쓸어갔네. 당신, 근데 나한테 왜 형 있다는 이야기 숨겼어? 만나서 좋은 사람이면 이야기했겠지만 옛날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집에 돈만 생기면 어떻게 냄새 맡고 와서 다 끌어가는 사람이거든. 어릴 때 살던 집도 몇 번이나 털렸고 아버지 통장에 있던 적금도 다 깨서 가져가고 논이며 밭이며 팔아먹은 것도 엄청나거든. 집에 경조사 있으면 와서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결혼 때도 형님한테 알리지 못하도록 힘썼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고
형 때문에 나랑 부모님 사이도 서먹해졌고 아버지는 대기업 다니는 나한테 불똥 튈까봐 본가에도 자주 못 오게 하실 정도였거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형에 대한 인상은 제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숨기면 어떡해. 게다가 이 문자는 또 뭐야? 이제 막 결혼하는 사람한테 결혼을 몇 번 더 하라고? 이게 제정신이야? 동생 축의금 몰래 가져가서 가족들 곤란하게 만든 것도 그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너무하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우리가 결혼할 사이인데 그걸 숨기면 어떡해. 그만해. 나도 알고 있어. 더 이상 이 이야기 그만하자. 그만할 분위기가 아니잖아. 이 상태로 신혼여행에는 어떻게 가? 아버지한테도 좀 이따가 돈 붙여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 저도 퍽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받은 돈은 패백 때 친척들에게 받은 돈과 친구들이 제 계좌로 따로 넣어준 축의금 말고는 없었거든요. 제가 일하며 모아놓았던 돈은 결혼식 자금과 우리가 살 신혼집의 전세금을 절반을 부담하는 바람에 정말로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는 상태였죠. 근데 당신도 당신이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래. 집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다 뺏긴 꼴이잖아. 그만하라고 했지. 그게 우리 부모님까지 나올 일이야? 형이 잘못하긴 했지만 부모님도 형도 내 가족이야. 내 앞에서 가족 욕하지 마. 그게 얼마나 기분 더러운 건지 몰라서 이래? 욕? 내가 지금 욕을 언제 했어? 그럼 넌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가족 구성원도 제대로 모르고 결혼한 게 진짜 결혼하는 게 맞는 거냐고. 며느리가 되는데 그 집에 형이 있는 걸 결혼식이 돼서야 알아? 그건 상식적인 일이야? 그리고 당신이 감싸는 그 형이 우리 집에 피해를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우리 집에 피해를 끼치고 있잖아. 당신이 감싸야 할 사람이 축의금 다 가져간 형인 거야? 아님 돈 없을 때 도와준 우리 가족이랑 나야. 기분이 더러우면 어떡할까? 사과라도 해줘. 근데 그 사과 원하면 우리 집 돈부터 갚아.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이 사과 먼저 하고 집안에 있는 도둑 간수도 제대로 못해서 급한 불 꺼준 나한테 이제는 뭐? 기분이 더럽다고? 도와준 나한테 지금 할 소리야? 왜 화를 내?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와? 소리 지르지 말고 말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너 하는 말이 소리를 지르게 만들잖아.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당당해? 내 기분 더러워진 건 생각 안 하고 너 기분 더러운 것만 신경 쓰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웃으면서 해준다고 좋아서 도움 주고 있다고 착각하나 본데 나도 내 기분 더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여태까지 너한테 티 안 내고 버틴 거라고. 그 와중에 너는 네 생각만 하고 네 가족 생각만 하지? 나도 내 가족 생각했으면 지금 당장 다 내팽개치고 나 혼자 여기 남았을 거야. 신혼여행은 무슨 신혼여행? 이 기분으로 여행을 뭐하러 가? 그것도 나 열받게 만든 인간이랑. 결국 열받아서 남편에게 한 소리 퍼부은 저는 온몸으로 기분 나쁜 티를 뿜어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자기가 왜 나한테 기분이 더럽다고 말해요? 이 상황에서 진짜 기분이 더러워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저는 아버지께 가야 할 축의금의 절반까지 날아갔고 그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른 상태가 되었으며 아주버님이라는 작자에게 결혼을 몇 번이나 더 하라는 문자까지 보고 완전 열이 받은 상태인데 게다가 남편 수중에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더 문제였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양가 부모님 선물을 사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양가 부모님 선물도 제 돈으로 사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단순히 돈이 들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이 행복한 신혼여행의 기분을 완전히 잡치게 돼서 짜증도 났는데 돈까지 내가 다 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 더 열이 받은 거였죠. 노발대발하는 제 모습에 남편이 순간 흠칫하더군요. 결혼할 때까지는 저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제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화를 안 낸 이유는 단순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
저와 다른 면을 발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걸 고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도 저한테 상식적인 선에서 대했고요. 그런데 이번은 그 상식에서 완전 벗어난 일이었잖아요. 피해는 저와 저희 집이 다 당했는데 자기 가족만 감싸고 도는 남편 놈을 보니 제가 결혼을 잘못했나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제서야 남편 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주춤거리며 제게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 그래, 당신은 충분히 화낼 수 있지. 나도 형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서 그랬어. 당신한테 화내야 할 일이 아닌데. 화 다 내고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 내가 기분 나쁜 건 너는 할 말 다 해서 속이 시원해졌고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데. 나는 속으로 더 열받고 있는데 수천 마디 말을 당신 사과 하나 때문에 못하게 된다는 점이야. 여기서 화를 내면 또 나만 나쁜 여자 되는 거니까. 사과를 할 거면 사과할 일을 좀 만들지 마. 생각해보면 단순하잖아. 아니면 좋게 말하고 끝날 일들이었고. 당신 가족이 저렇다는 건 이미 저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당신까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형이랑도 절대 연락 안 하고 살 거야. 당신한테 더 이상 피해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게. 장인어른께 빌린 돈들도 최대한 내가 빨리 갚을게. 그러니까 화 풀어. 당연한 말을 내가 화를 내고서야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지만 순간순간마다 그 일들이 떠오르니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어요. 저의 신혼여행은 그렇게 완전 엉망진창인 기분으로 끝내게 됐죠. 그 기간 내내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에 바빴고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았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보다 더 길게 화를 내는 게 신경 쓰였는지 뭐가 그 사람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길게 화내봐야 일어난 일은 일어났고 제 기분은 더 나아질 리 없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주버님이랑 제대로 정리해. 절대로 그 사람이 당신이랑 우리 집에 피해주지 않도록 당신이 확실하게 하라고. 그리고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나랑 우리 집에 문제 생기도록 만들면 그때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이혼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상할 일 없는 거 알고는 있어? 결국 저의 으름장에 남편은 그 뒤로 제 눈치만 보더군요. 그렇게 그 일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앙금은 다 가라앉지 않았죠. 그래도 더 이상 시댁이나 아주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들려오지 않는 걸 보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4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아버지에게 빌린 돈 1,500만 원도 남편 월급으로 2년 만에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4년째 결혼기념일에 남편은 저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둘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가득한 하루였어요. 저희가 애가 없다 보니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면 아이가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스테이크를 굽고 스파게티와 디저트를 손수 준비했어요.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부엌에서 쏜살같이 뛰어나가 남편을 맞이하려 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시부모님 두 분과 뒤에선 남편이 들고 온 커다란 캐리어였어요.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은 당연한 순서였죠. 아버님, 어머님, 여기는 갑자기 무슨 일로... 제 말에 시부모님은 민망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어째서 이 시간에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신 거야? 여보, 미안한데 당분간만 부모님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왜? 무슨 일인데? 집에 물난리라도 났어? 한창 장마철이라 여기저기 물에 잠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시부모님 집도 물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흔들더군요. 아, 형이 아버지 집 계약서랑 인감도장 들고 가서 집을 팔아버렸어. 뭐? 갑자기 아주버님 이야기가 또 왜 튀어나와?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서야? 사실 의아하긴 했죠.
그 아주버님 성격이라면 시부모 집 따위 애저녁에 팔아먹을 것 같았거든요. 워낙 들은 게 많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돈 나올 구석만 있으면 뭐든 다 뺏어가는 사람이 여태껏 그 집을 가만히 놔뒀다는 게 좀 수상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그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팔았던 모양이더라고. 얼마 전에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 보러 왔다고 하면서 내려와서는 내내 그거 찾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집에 큰일이 일어났으니 남편도 여기까지 시부모님을 데려왔겠죠. 그게 싫다는 건 아니었어요. 만약 저도 당장 제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집부터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남편은 제게 한마디도 없이 시부모님부터 먼저 데리고 와서 대뜸 들이밀면 해결이 되는 줄 아나 봐요. 여보, 내가 항상 말했잖아. 미리 말을 좀 하라고. 이런 일 생겨서 모시고 올 것 같으면 나한테도 미리 상의라도 한마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당신이 거절할까봐 여기까지 부랴부랴 모신 것도 있어. 그치만 이 장마철에 어디서 지내게 해. 부모님 모셨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미리, 최소한 아버님이 당신한테 이런 일로 연락을 했으면 그때라도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래야 내가 뭘 준비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다짜고짜 모시고 오면 이 늦은 시간에 부랴부랴 두 분 모실 방 정리해, 청소해, 식사도 2인분 뿐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미안해. 방도 내가 다 정리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두 분 밥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제발 여기 있게만 해줘. 부탁이야. 남편이 제게 사정사정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두 분이 본인들이 원해서 또는 며느리 괴롭히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두 눈 가득 제 눈치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분들을 내칠 만큼 제 마음이 모질지도 못했죠. 그렇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두 분은 할 일을 찾지 못해 계속 불안해하셨고 계속 시골로 내려가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제가 모아뒀던 돈 2천만 원을 시골에 있는 집에 월세 보증금으로 넣어 시부모님 두 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전세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보증금을 넣으면서 이름은 제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그 아주버님이 언제 또 이 재산을 노릴지 모르니 제 이름으로 해야만 했죠. 시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동의한 사항이었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급한 불은 껐지만 저는 속으로는 내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시숙의 존재 때문에요. 도대체 뭐하는 작자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나 싶었거든요. 어떻게든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평생 동안 모은 돈을 갈취당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각오를 다지고 아주버님의 뒤를 캐기로 했어요. 흥신소라는 게 보통은 불륜을 잡는 곳인데 저는 가족의 뒤를 캐려니 약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이대로라면 우리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겠다 싶어서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고 했어요. 흥신소 직원이 남편은 전화나 주소 같은 건 모르냐고 묻길래 남편도 연락을 끊어서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흥신소 직원이 제게 아주버님 조사한 서류를 주더라고요. 진짜로 남편이 모르는 거 맞나요? 저희가 뒤를 캐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도 시숙이랑 연락 끊은 지 오래돼서 모른다고 하던데. 그 시숙이라는 분이 남편 뒷조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두 사람이 뭔가 거래를 한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히 알기는 어렵고요. 사실 저희가 완전 다르다고 한 건 그 뒷부분에 넘어가면 있거든요. 먼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흥신소 직원의 말에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너무 놀라 뒷목을 잡을 뻔했어요. 게다가 너무 화가 나서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들고 있던 서류까지 구겨지고 찢어졌죠. 뒷조사에는 아주버님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웬 여자와 만나는 게 찍혀 있더라고요.
여기서 불륜이라니. 제가 너무 놀라 부들부들거리고 있자 그 직원분이 저한테 말해주더군요. 저희가 서로 만나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두 분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남편분이 돈을 건네더군요. 두 분의 대화 내용은 일단 녹음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뢰 대상만 쫓으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남편분도 같이 쫓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는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아주버님을 조사하려다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제 기분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들려주는 대화 내용을 듣고는 더 열이 받아버렸죠.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나 이제 돈 없다니까? 그 일은 저번에 준 2천만 원으로 끝난 거잖아. 형이 비밀 지키겠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인감이랑 집 계약서 어디 있는지 알려줬잖아. 야, 그럼 네 마누라가 알아도 좋아? 너 네 마누라한테 돈 많이 빌렸다며? 네가 밖에서 그런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알면 마누라가 참 좋아하겠다. 그치? 돈 주기 싫으면 말어. 내가 직접 네 마누라한테 가서 네가 어떤 여자랑 어디서 뭘 하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대화를 들으니 단번에 알겠더군요. 시숙은 남편이 바람 피운 장면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밀로 해주는 조건으로 남편을 꼬드겨 인감도장을 찾아 집까지 팔 수 있게 됐고요. 이 모든 게 남편 놈의 불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일목요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모든 걸 자기 형 책임으로 몰아가다니. 애초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형이 그걸 빌미로 시부집을 팔 일도 없었을 테고 제가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일도 없었을 테죠. 저는 너무 열받아서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마주치면 바로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남편에게 먼저 자라고 문자한 뒤에 12시가 다 돼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와 본인 인증을 했는데 토지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저와 사는 집 하나만 공동 명의로 뜰 줄 알았는데 논밭도 있었고 아파트도 한 채 더 있더군요. 그 땅들이 시골에 있던 시부모님 살던 지역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시숙 몰래 넘겨주신 재산 같았어요. 그걸 보는데도 완전 어이가 없었어요. 돈이 있는데도 저한테 모든 걸 다 떠맡기고 돈을 내도록 만들었잖아요. 불륜만 해도 여기를 다 엎어버려도 모자랄 정도인데 재산까지 숨기고 제 돈과 친정 돈을 펑펑 쓰도록 만들었다니 저는 정말로 이 남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머리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이혼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참았어요. 왜냐고요? 불륜은 증거 싸움이고 어찌됐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얻은 거면 저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용 글들에서 얻은 정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불행해지는 건 싫어요. 나쁜 연놈들이 불행해지는 걸 보고 싶은 거지. 게다가 흥신소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모조리 불법 증거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제 손으로 띄어야 했죠. 다행히 여름 휴가철이라 여름 휴가 명목으로 가게 문을 일주일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간 남편 뒤를 캤답니다. 아주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올라오더군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과 함께 나오는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팔짱 끼고 애정 표현하는 사진까지 모조리 제가 직접 쫓아다니며 살심을 숨기고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자는 동안 남편 지문으로 폰 열어서 그 여자랑 나눈 증거 대화들 모두 사진 찍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 저 혼자가 아닌 시부모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 상간녀와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 시부모님을 불렀어요. 저는 시부모님에게는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로 이쪽으로 오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몇 호에 들어갔는지 확인한 저는 그 방문 앞에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바짝 대고 있어서 그런지 녹음이 그래도 됐더군요. 두 분 부모님이 왜 이런 곳으로 불렀냐며 눈살을 찌푸리는데 저는 잠시만 계셔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여기서 곧 나올 거라고요. 부모님은 전혀 의심도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 남편이 제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남편 같지도 않은 놈 불륜 증거 잡고 있지. 내가 이 방 앞에서 장장 2시간을 기다렸다 이 새끼야. 네가 감히 날 놔두고 바람을 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남편에게 소리 지르자 남편 뒤를 따르던 여자가 놀라서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더군요. 저는 그 방 안에 소리쳤어요. 나올 때까지 나도 안 가. 지금 당장 모면하려고 해도 어차피 나올 구멍은 여기뿐이거든.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때 남편이 제 손을 확 잡더군요. 그만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더러우니까 손 떼? 너한테 할 말이 없을 리가 있겠냐? 더러운 놈. 어디서 나한테 이래라 말아야. 하긴 상간녀보다 네가 더 더러운 놈이지. 우리 부모님은 왜 모셔왔어? 너 부모님들한테 할 이야기 없어? 난 네가 할 이야기 많을 것 같아서 모시고 왔는데 집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저는 시침이 떼는 남편과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에게 흥신소에서 받아온 녹음본을 들려줬어요. 그걸 듣는 동안 남편놈 얼굴은 새파래지고 시부모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인간 말종 같은 놈아, 네가 그걸 네 형한테 알려준겨?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네가 그런 짓을 해? 이놈아, 너 그러면 내가 준 논밭이랑 아파트는 어쨌냐? 너 설마 그것까지 팔아먹었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있어요. 제 명의는 아니지만. 네 명의가 아니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망설이자 시모가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설마 며느리 앞으로 했니? 맹세코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는 아파트도 공동명의고 두 분 보증금도 겨우 모은 제 전 재산이거든요. 그럼 설마 너 저 여자 앞으로 다 돌려놨어? 그 말에 남편놈이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돌리자 시부모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너 미쳤어? 부부 사이도 아닌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지금 전 재산을 맡긴 거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저대로 열이 폭발했고요. 이 미친놈이 돈을 그만큼 가지고 있었으면서 여태까지 나한테 빨대를 꽂았어? 네가 사람 새끼야? 지금 당장 우리 아빠한테서 가져간 돈 내놔. 아버지, 나 이 여자랑 이혼하고 명의 변경한 여자랑 결혼하면 그 재산 다시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여자랑 이혼만 하면. 시부모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돌아오더군요. 그렇지만 제게는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저 정신 나간 헛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꽥 질러버렸죠.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누가 너랑 이혼 안 하겠대? 아랫돌이 아무한테나 휘두르고 다니는 너 같은 걸레하고 1초도 같이 있기 싫은 게 나야. 이혼을 이야기해도 내가 이야기해야지. 더러운 새끼.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하자고 난리야? 그래, 해. 이혼. 근데 네가 가져간 돈은 다 내놓고 꺼져야지. 우리 아버지한테 빌려간 돈, 내가 내준 보증금, 위자료까지 싹 다 내놔. 돈 없어. 당신한테 주고 싶어도 이미 내 재산 다 넘어갔다고. 가져가고 싶으면 당신 맘대로 해. 난 없어. 실실 웃으며 돈 없다는 남편놈 보니 뒷목 잡고 넘어갈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놈에게 소리쳤죠. 그래? 그럼 법적으로 해. 당신한테 소송 걸 테니까 아주 잘해봐. 저는 남편을 째려보며 이곳에 오기 전 상담차 들렀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네,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 자기 재산을 상간녀 앞으로 다 돌렸다네요.
지금 있는 재산은 저랑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인데 그거 처분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뭐 한 거야, 당신? 신혼집 공동 명의, 명의자 바꿀까봐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했어. 이거라도 있어야 너한테 뜯긴 내 돈이랑 위자료라도 건지겠지. 짐 다 싸서 내놨으니까 알아서 찾아가. 그리고 난 절대로 너희 둘 용서 안 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던 저는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을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상간녀야, 너 직업 좋더라. 내가 곧 그 직업 잘리도록 만들어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큰 소리는 쳤는데 진짜 딱 죽고 싶었어요. 너무 비참하고 열받아서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고 세상 불행은 왜 저에게만 오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진행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상간녀 직업은 공무원이었거든요. 뒷조사 해주시던 분들이 여기 오기 직전에 알려줘서 상간녀에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고요. 공무원은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불륜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이야기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완전히 발 디디고 설 곳 없도록 만들기로 했어요. 남의 것을 빼앗을 때는 본인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에 성공했어요. 공동명의였던 집도 온전히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남편에게서 받을 재산이 그것뿐이라 위자료와 시부 보증금으로 받아야 할 돈들을 그걸로 가져온 거였어요. 그리고 시골에 얻어준 시댁 보증금은 빼버리려 했더니 계약 기간이 안 돼서 세입자를 새로 구해줘야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신혼집은 제 명의가 됐어요.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받은 돈은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는 남편놈 행동에 열이 뻗치셔서는 욕을 어찌나 하시는지 그거 달래느라 힘들었어요. 너 이대로 있을 거야? 그 망할 놈 좋은 일만 시키고 말이지. 결혼식 식대 내달라고 왔을 때부터 나는 꺼림칙했어.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감히 내 딸한테 이딴 짓을 저질러? 아빠, 걱정 마세요. 저도 절대로 이렇게는 못 끝내죠. 근데 쓰레기를 내 손으로 버리면 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이럴 때는 쓰레기로 쓰레기 처리하도록 만드는 법이 제일 좋아요. 제가 좋은 쓰레기를 하나 알거든요.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 남편의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당신 동생 와이프예요.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요. 나한테 돈 달라고 전화한 거면 번지수 잘못 짚었어요. 나 돈 없거든. 그리고 동생이랑 남남이면 나랑도 남남인데 뭔 일로 전화를 했어요? 별일 아닌 거면 끊습니다. 급하시네요. 좋은 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는데. 당신 남동생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걔는 벌써 내가 다 털어서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개털이던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문자로 땅 아파트 한 채 주소 어딘지 보내드릴게요. 그거 당신 동생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거든요. 당신 부모님이 당신한테서 지키려고 동생 명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한테 들킬까봐 시댁에도 자주 못 오게 하고. 알고 계셨어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이야, 요거 간땡이가 부었네. 아, 근데 그거 명의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당신 동생이 만나던 여자 이름으로요. 뭐? 그쪽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기 힘든데? 괜찮아요. 두 사람 곧 재혼할 것 같은데 형님이 제주껏 재능 발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굳이 손대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아, 부부가 되면 가져오기 쉽지. 가서 한 판 휩쓸어주면 냅다 던져주거든.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뭐요? 뭐긴요. 저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그 사람들도 괴로워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녀석도 무서운 사람 건드렸네. 대신 부탁 하나 있어요. 재산 다 뺏고 나면 전화해서 그 사람들 어땠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었어요.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쓰레기 형님이 쓰레기 동생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웃겼어요. 전 남편 놈은 자기들의 보금자리까지 찾아온 형에게 놀라 한바탕 뒤집어졌다고 해요. 그 와중에 형이 재산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며 안 내놓으면 여기저기 불륜 소식 다 알려버리겠다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모두 알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했는데도 안 내놓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이 어쨌다는 줄 아세요? 상간녀 부모한테 가서 무슨 자식을 그따위로 키웠냐고 불륜이나 해서 남의 가정 깨고 남의 재산 다 가져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상간녀 부모 쓰러져서 몸져 누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듣고 뛰쳐온 상간녀가 결국에는 전 남편에게 받았던 재산 싹 다 돌려줬다고 했답니다. 하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년이 유부남이랑 붙어먹으며 불륜이나 저질렀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제 복수를 대신해주니 분노와 화로 가득했던 가슴속을 시원하게 덜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며칠쯤 지났을까요? 상간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 저는 전 남편과 만나기 싫어서 제 명의가 된 집도 팔려고 내놨고 애견 미용실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놈 얼굴 보기 싫어서 그랬는데 뜬금없이 상간녀가 연락 오니 좀 의아했죠. 안 만나고 싶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만나주기로 하고 나갔어요. 약속을 하고 만난 곳에는 상간녀와 전 남편이 같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왜 날 불렀나 싶었지만 제가 쫄릴 게 뭐가 있겠어요? 잘못한 건 두 사람인데. 그래서 당당하게 그 앞에 앉아서 물었죠. 왜 보자고 하셨어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해요? 상간녀 표정이 그 전과는 다르게 아주 시달려서 눈밑이 시커멓게 기미가 꽉 꼈더군요. 마치 상간녀의 앞날처럼 말이죠. 저는 싱긋 웃으며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처럼 물었죠. 뭘요? 아주버님요. 아, 그분요? 그분이 왜요? 저희 주소랑 이 사람 재산 있는 거 알려준 게 당신이라면서요. 그 사람이 저희한테 다 말해줬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 찾아가라고 한 것도 당신이 한 짓이에요? 어이가 없네. 이젠 뭐든 다 내 탓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 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책임이라도 씌우고 싶어서 그래? 내가 알려줄까? 너희 집 주소 그리고 저기 찌그러져 있는 저 새끼가 가지고 있던 재산 내가 다 알려줬어, 그 형님한테. 그런데 난 알려준 것뿐이야. 세부적인 일은 그분이 혼자서 다 하셨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미안한데 쓰레기 치우는데 내 손을 쓰는 건 너무 더럽잖아.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되는데. 그래서 사고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정보 하나 준 것뿐이야. 그렇다고 내가 뭘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 녹음한 거 있는데 들어볼래? 진짜로 당신이 시킨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말 안 했어도 언젠가는 당신들 찾아갔을걸? 거기 짜져있는 아저씨가 대답해봐요. 맞죠? 당신 형님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이잖아. 결혼식 전까지 한 번도 그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형님이 우리 결혼식에 와서 시댁 축의금 홀라당 훔쳐서 도망가서 결국에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 돈 내도록 만들었죠. 돈 될 만한 땅도 그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나한테 돈 다 내도록 만들었잖아. 그게 이 인간 수법이라고. 그 형님이라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똑같은 쓰레기. 제 말에 상간녀가 분노를 삼키려는 건지 이를 꽉 깨물더군요. 이제 알겠어? 네가 가져간 게 저런 인간이야. 잘 됐지 뭐. 나만 아니면 되니까. 야, 이 나쁜 놈아. 그런 가족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지금 나 속이고 결혼하자고 한 거라고. 아줌마, 다 됐으니까 이 남자 데리고 가요. 다시 가져가라고요. 저 새끼 때문에 나는 3년간 악착같이 공부해서 들어간 번듯한 직장에서도 해임됐고 결국에는 소문까지 다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어. 우리 부모님은 아예 내 얼굴 볼 생각도 안 하고. 이놈은 자기도 회사 잘려서 놀고 있지를 않나. 위자료 대신 내준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그 형이 나타나서 다 빼앗아가질 않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당신이 남자 간수를 못하니까 지나가는 나 같은 여자가 봉변을 당하는 거잖아. 아니, 눈 맞은 건 둘인데 왜 나한테 성질이야. 내가 이 썩을 인간한테 더 유감이 있긴 한데 너한테도 유감은 차고도 넘쳐. 어디서 유부남 노리고 만난 년이 감히 나한테 큰 소리야. 그리고 한 번 가져갔으면 반품 불가거든? 그럼 어떡하라고. 내 인생 완전히 망했는데. 나는 직장도 돈도 명예도 이젠 부모님도 잃었다고. 나한테 남은 건 하나도 없어. 네가 책임져. 이 정신 나간 놈아. 왜 그딴 형 하나 간수를 못해서 내 인생을 망쳐놔. 결국 상간녀의 화살은 전 남편에게 돌아갔고 그는 억울함 가득한 눈으로 상간녀에게 말하더군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너도 좋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딴 소리 하냐고. 언제는 내가 뭐라도 다 좋다며. 사랑이 밥 먹여줘? 직장 잃고 나한테 빌붙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인생 돌려놔 이 나쁜 놈아. 전 남편 멱살을 붙잡고 소리치는 상간녀에게 제가 웃으면서 말해줬어요. 네 인생 망친 건 너야. 불륜 아니었으면 그 아주버님이라는 작자하고 다시 만나지도 않았을 테지. 그래도 나한테는 상간녀야. 네가 은인이다. 결국 상간녀는 열받아서 나가버렸고 전 남편 놈은 저와 상간녀 사이에서 말도 없이 우물쭈물거리다가 뒤늦게 상간녀 뒤를 쫓아갔더군요. 그 뒤에 전화 오는 거 다 연락 무시했더니 그 다음에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안 읽고 지우려다가 2달 뒤에 생각나서 한번 읽어봤는데 아주 쓸모없는 것들만 써져 있더라고요. 미안하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정말 하등 쓸모없는 후회로 가득한 말? 괜히 읽어서 제 기분만 잡쳤어요. 결국 여기서도 저기서도 버림받은 전 남편은 빈털터리에 집도 없이 결국 시골 시댁으로 내려가 보증금 2천짜리 시댁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기들 재산 다 말아먹은 시부모가 그런 아들을 집에 곱게 들였겠어요? 등짝을 때리고 책임지라고 고함을 지르고서야 겨우 용서를 받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집을 어떻게든 아주버님 손에서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바탕 웃었네요. 이래서 쓰레기는 쓰레기로 처리하는 게 깔끔한 것 같아요. 나쁜 짓 하고 시골까지 쫓겨나갔으니 반성은 좀 했을까 모르겠네요. 인생 통틀어 최악의 쓰레기를 천벌받게 만든 제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